안녕하세요. 자기 복은 자기가 만든다는데 자꾸 재수 없는 일만 생기는 30대 여성입니다. 똥차 가면 벤츠 온다던데요. 아니요. 똥차 가고 더 센 놈이 왔어요. 완전 폐차 직전에 똥차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놈도 좋은 놈인 줄 알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때 알았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더 끈질기게 저를 시험하고 저는 그 시험지를 웃으며 찢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상상도 못한 개막장 드라마급 모욕과 배신을 당하고 난 뒤 통쾌한 복수를 했는데요.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제 삶과 제 자신을 찾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일을 제가 이직을 했을 때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전 회사보다 더 안정적인 곳이었고 연봉도 높아졌고요. 집에서도 가까워서 여러모로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사실 그 전 회사가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남자친구와 사내 커플이었는데 저희가 헤어졌거든요. 문제는 그 미친놈이 저랑 사귈 때 너무 좋은 나머지 연애한다고 회사에 다 떠들고 다녔었는데요. 그럼 좀 책임감을 갖고 사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 여자랑 바람을 피더라고요. 미친 것 아닙니까? 제가 화를 내고 따지고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를 택한 거죠. 전 정말 한순간에 웃음거리처럼 되어버렸고요. 체면 완전 구겨져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야, 그냥 좀 놔줘라. 떠난 사람 잡는다고 뭐 되냐? 솔직히 말해서 너네 연애하고 헤어진 거 너무 시끄러워. 이제 좀 그만 난리 좀 쳐.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 사람은 일부러 저 보란 듯이 더 저러잖아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 인간한테 가서 말 좀 해주세요.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야. 다들 일하러 오는 거지. 너네 감정 싸움 중계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 너가 그만 좀 해. 다 불편해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만 그만하라니까 더 열이 받더라고요. 잘못은 그 인간이 했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해요? 다 같이 그 년놈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질타해주길 바랐는데 이 회사 분위기가 개인주의라 다들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냥 저만 우스운 꼴이 됐어요. 매일같이 그 년놈들 다정한 모습 보면서 뒷목을 잡았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고 너무 분한데 화도 못 내게 하니까 회사 다닐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직을 생각했고요. 다른 회사를 정말 열심히 알아봤어요. 다행히 금방 이직할 수 있었어요. 전 남친도 이제 정말 잊고 새로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이직한 회사는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다들 대화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 회사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했거든요. 새로운 회사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도 고상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의 취향도 알게 되고 생각도 알게 되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만 봐도 확연히 느껴졌어요. 요즘 시사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가 한마디 던지면 곧장 깊이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곤 했거든요. 저도 그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고 싶어서 뉴스도 더 챙겨보고 책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분위기에 녹아들고 싶어서 나름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그 회사에 적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애써도 그 벽은 쉽게 넘기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눈빛이 싸늘해지고 제가 뭔가 놓친 주제를 따라가지 못하면 금세 조용해졌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소외감도 들고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혼자인 느낌이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은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 제 눈에 딱 저와 비슷한 결인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보다 연차가 높은 과장님이셨는데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도 누구와도 무리하게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죠. 특히 점심시간마다 반복되는 지식 배틀 같은 토론 자리에서도 항상 조용히 웃기만 하시고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날도 점심시간에 또다시 누군가 최근 이슈에 대한 말을 꺼냈고
순식간에 토론장이 되어버렸어요. 다들 열띠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전 또 그 속도와 깊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색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그 과장님이 슬쩍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조용히 귓속말을 하시더라고요. 유미 씨, 재미없죠? 저도 사실 이런 대화 별로예요. 딱히 흥미도 없고 막 서로 잘난 척하는 자리 같기도 하고요. 괜히 피곤해요. 진짜요? 과장님도요? 저 지금 완전 어색해서 혼자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요. 다들 너무 유식해서 오히려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둘이 따로 나갈까요? 여기 있으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요. 저 지금 여기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마치 구세주가 온 듯한 기분이랄까요. 나만 이런 거 아니었구나. 동병상련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따뜻한 공감 하나에 저는 너무 반가웠고 갑자기 회사가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퇴근 후에 과장님과 따로 만나서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러뒀던 감정들을 그날 몽땅 쏟아내기도 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유식한 건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마다 시사토론에 철학 얘기에 그냥 다 숨막혔어요. 회사에서 일만 해도 피곤한데 밥 먹을 때까지 저런 얘기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이 회사 처음 왔을 때 진짜 놀랐다니까요. 도대체 왜 밥을 먹으면서까지 토론을 하나 싶었죠. 저도 처음엔 끼고 싶어서 몇 마디 얹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입 꾹 닫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헐, 진짜요? 저도 매번 그렇게 곤욕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대화에 못 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저랑 똑같이 느끼셨다니까 진짜 너무 위로돼요. 앞으로 우리 둘이서만 다녀요. 굳이 그럼 불편한 자리에 껴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완전히 붙어 다녔어요. 점심도 둘이, 커피도 둘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과장님이 제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있었어요. 친구가 뭐 별건가요? 시간을 함께하고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친구죠. 그게 저에겐 과장님이었고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사실 그동안 과장님은 제게 그저 평범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못생긴 편에 속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외모가 좀 비호감이에요. 첫인상도 별로 안 좋았고요. 눈에 들어오는 타입이 전혀 아니라 관심이 아예 없었고 친해지려 하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조용하고 좀 촌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에 저랑 안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람이란 게 묘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너무도 잘 통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모는 신경 안 쓰게 되고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장님은 감성이 정말 풍부해요. MBTI로 따지면 분명 F일 거예요. 제 감정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알아차리고 그걸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속을 뻥 뚫리게 만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과장님과 있으면 제가 저로 있어도 괜찮은 것 같고 괜히 울컥할 정도로 위로가 됐어요. 그때부터 과장님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 숲이 되었어요. 저 그동안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 좀 답답했었는데요. 과장님께 회사 사람들 이야기, 부당한 일 처리, 애매한 눈치들에 대한 불만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 얘기, 심지어 엄마랑 싸운 날 있었던 일까지 별 얘기 다 했어요. 과장님은 늘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다 들어주셨고요. 판단하지 않고 딱 적당히 공감해주고 그러면서도 정리는 또 어찌나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지 듣고 나면 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고마운 마음이 자꾸 쌓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책상에 커피를 사서 올려놓기도 했고요. 생일도 회사 사람들보다 하루 먼저 챙겨서 조용히 작은 선물을 드렸어요. 과장님도 웃으며 챙겨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받은 것이 더 많아서 더 고마웠거든요. 그렇게 저희 둘만의 소소한 우정이 쌓여가던 어느 날 주변 동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 혹시 사귀세요? 점심도 항상 같이 드시고 퇴근도 자주 같이 하시던데요.
서로 되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서요. 분위기가 그냥 동료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사귀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좀 잘 맞아서 자주 만나요. 과장님이 워낙 배려도 잘해주시고 제가 의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편하게 지내는 건 맞는데 진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동료는 미묘한 웃음만 짓더라고요. 괜히 제가 뭔가 숨기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또 말했죠. 그 얘기를 들은 제 감정까지 다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유미 씨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사귀어요. 네? 정말요? 아, 과장님 마음이 그런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저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살짝 떨리면서 저도 사실 저런 사람과 사귀는 건 어떤 기분일까, 싸울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온화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마음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요, 그런 걱정조차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저 역시 과장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조심스럽게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요. 1년을 진심으로 사귀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식 당일에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하객들 몇몇이 남편 얼굴을 두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미녀와 야순의 여자가 아깝다 같은 말들이 하객들 입에서 툭툭 나왔는데요. 당사자인 남편도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167cm에 45kg에다가 비율도 좋아서 길거리 캐스팅도 많이 당했었어요. 남편은 키는 크지만 얼굴도 크고요. 피부도 곰보 자국이 많아서 깨끗하지 않거든요. 눈도 작고 코는 크고요. 아무튼 얼굴은 못생겼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남편은 미녀와 야수라는 말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신혼여행지에서도 계속 나 못생겼어? 이런 말을 계속했고요. 계속 거울 보며 신경 쓰더라고요. 자격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미녀와 야수라는 농담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자꾸 무기력하고 온몸이 쑤시듯 아프고 관절통이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얼굴과 팔에 붉은 반점까지 올라와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죠. 처음엔 단순히 호르몬 문제겠거니 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이 병은 면역 체계가 외부 침입자가 아닌 자기 몸의 조직과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피부, 관절, 신장, 심장, 심지어 신경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증상도 매번 달라져서 일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아요. 제일 힘든 건 스테로이드 치료가 시작되면서 몸이 급격히 부은 거였어요. 약을 먹으니까 체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달라진 체형과 증상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갔고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병으로 점점 망가져가던 그 시기에 남편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운동을 시작하고 피부 관리까지 꼼꼼하게 받더라고요. 결혼식 날 하객들이 수군대던 말들이 계속 뭐에 얹힌 듯 남아 있었나 봐요. 자기는 이제 달라질 거라면서 가꾼다고 하는데요. 자꾸만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 맵시를 확인하는 모습이 낯설 정도였어요. 나 이제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 그동안 보여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쬐끔 스타일을 바꾸니까 세상이 날 좀 다르게 돼야 돼. 야수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나도 멋쟁이 한번 해보게. 아유, 안 그래도 돼.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 다른 거고 난 지금도 당신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니까 남들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데요, 남편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더라고요. 미용실도 자주 가고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비비크림까지 바르고 옷도 부쩍 많이 사더니 스타일이 하루가 다르게 세련돼졌어요. 키가 183cm라 원래 체형이 나쁘진 않았는데 운동에 식단까지 조절하니까 배는 쏙 들어가고 근육이 딱 잡히더라고요. 큰 키에 슬림한 근육질 몸매, 그리고 깔끔한 스타일링까지 더해지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다소 촌스럽고 멍청해 보였던 외모가 이젠 중후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바뀌었죠. 피부가 달라지고 운동을 해서 그런지 얼굴 살도 많이 빠지고요. 마음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니까 눈빛이 달라져서 못생긴 얼굴도 어느새 볼수록 괜찮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남들이 남편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니 남편은 그 변화에 스스로도 한껏 들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자주 웃고 사진도 더 자주 찍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정말로. 그렇게 저희 둘의 외모가 바뀌기 시작하니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한때는 누구보다 잘 통했던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갔어요. 제가 얘기하면 꼭 다 들어주던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을 뚝뚝 자르고 그건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질 않나. 그 정도 힘든 일은 스스로 넘기라고 하질 않나. 말하기가 싫어질 정도였어요. 시댁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혼자 계셨는데 남편은 외동아들이고요. 그런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시어머님이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결혼할 때도 예쁜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됐지 수저도 필요 없다 하시며 저를 딸처럼 살갑게 대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루푸스로 살이 급격히 찌고 회사도 그만두자 그 따뜻했던 말투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대놓고 험한 말까지 하시진 않았지만 은근히 듣기 거북한 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임신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 말은 칼처럼 꽂혔어요. 이제 슬슬 임신할 때도 넘지 않았니? 결혼하면 보통 바로 아이부터 생기는데 왜 안 생기니 니네들은? 너희 부부 생활 잘하고 있니?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니? 아유 어머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희 둘 사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아프다 보니까 약도 독해서요. 치료 마무리하고 아이 갖기로 남편이랑도 충분히 얘기 나눴어요. 아니 얼마나 독한 약이길래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자가 있을 줄 알았으면은 애초에 결혼을 안 시키는 건데 자식 귀한 집에 시집 왔으면 자식부터 낳는 게 먼저다. 그걸 모르는 나이가 아니지 않니? 어머님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몸부터 제대로 회복하고 아이 갖는 게 서로에게도 아이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애를 안 갖는다고 얼마나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희 엄마는 제 건강이 가장 먼저라면서 애 가지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지금은 몸 챙기고 회복할 때라고 하셨거든요. 혹시라도 그때 임신 안 되면 요즘 의술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해 주시는 반면에요. 시어머니는요, 제 몸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게다가 임신 안 하는 세월이 아깝다고 젊을 때 애를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대를 이으라고 하는지요? 대 끊길 걱정을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평범한 집안이면서 괜히 자신들만의 전통이 대단하다는 듯 굴더라고요. 더 웃긴 건 시어머니 본인도 시조상님들 제사 지내기 싫어서 절에다 다 맡겨놓은 분이신데요. 저한테는 그 집안대를 이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앞뒤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속이 뒤집어졌는데요. 더 열받았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병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먹어서 몸이 붓고 체형이 많이 변한 거잖아요. 먹어서 살찐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건데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제 외모를 꼬집는 거예요. 너는 밥을 밥만 먹어라. 어? 너무 불어도 불었잖아. 너 고도비만 아니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겠어? 어머님
저 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약 때문에 부은 건데 먹는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너무 서러워요. 반찬도 저 먹지 말라고 남편 쪽으로 밀어넣는데요.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여서 수저를 내려놨어요. 먹는 것으로 구박당하니까 그게 서럽더라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같이 밥 한 끼 마음 편히 못 먹는다는 게 더 속상했어요. TV만 켜도 한숨이 나왔어요. 일반인이 나오는 프로그램만 봐도 시어머니는 꼭 저랑 비교하며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아유, 저 여자는 애 낳고도 저렇게 날씬한데 우리 며느리는 대체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치료 끝나면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까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에이, 약 때문이라고만 하긴 좀 그렇지 않아? 30kg 넘게 찐 건 사실이잖아.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아무리 약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는 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솔직히 저 정도로 돌아가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해야 될걸?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속에서 아주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제 편일 거라 믿었던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그래, 맞아. 애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청 먹더라더니 나는 딱 보기만 해도 알아. 저거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야. 얘 우리 아들을 좀 봐라. 운동했더니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사람은 자고로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내일부터 운동 좀 해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치 제가 무슨 실패작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몸이 아파서 서러웠던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내 존재가 무너지는 느낌, 그게 더 참기 힘들었어요. 저는 계속 못나지고 남편을 계속 잘나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외모가 달라지더니 운까지 트인 건지 헤드헌터 제안으로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도 했고요. 새 회사에서도 첫인상부터 호감형이다 보니 분위기 좋고 센스 있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동료들이랑도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회식이며 소모임이며 주말에도 동료들과 운동 모임까지 만들어서 참석하더라고요. 퇴근하면 팀원들과 카페며 펍이며 어울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집에서는 점점 말이 줄었지만 회사에선 사람들이 남편을 많이 찾고 남편은 그 안에서 점점 더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죠. 그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물론 남편의 그런 모습 보기 좋아요. 제가 좀 서운하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앞길까지 질투하는 건 아닌데요. 남편이 직장 동료들에게 한턱 잘 쏘기도 하고 굳이 안 챙겨도 될 경조사까지 꼼꼼히 챙기며 통 크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입지를 다져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작 집에다가는 한 푼도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생활비 달라고 하면 오히려 황당해 하더라고요. 여보, 생활비가 뭐가 필요해? 나는 아침 안 먹고 점심이랑 저녁 다 회사에서 먹고 오고 세금은 내가 다 내잖아. 그럼 생활비라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럼 나는 이 집에서 생활 안 해? 집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이 그것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왜 그런 건 몰라? 생활비는 당연한 거야. 뭔 생활비를 안 주려고 해? 그니까 당신이 뭐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고. 우리 엄마가 반찬에다 주지. 쌀도 엄마가 줬잖아. 그걸로 밥해서 먹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살려고 돈이 필요한데. 지금도 필요한 거 다 있구만. 그럴 때마다 탔어. 그렇게 말씨름만 길어졌고 결국 저는 모아둔 제 돈으로 필요한 걸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앞으로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생활은 철저히 반반씩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부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쉐어하우스에 사는 사람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일상은 따로 마주쳐도 밥 한 끼 같이 먹지 않는 그저 한 지붕 아래 지내는 룸메이트 같은 사이가 돼버렸죠. 그런데요, 그 룸메이트처럼 지내던 남편이 미쳤나 봐요. 저한테는 그렇게 찬바람만 쌩쌩 불더니 다른 여자한테는 다정하게 굴면서 바람을 피더라고요.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심증이었는데요. 더 열받는 건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카드 내역은 아예 공유조차 안 됐고
핸드폰은 늘 잠겨 있었고요. 문자가 와도 미리 보기 창도 꺼놔서 화면에 뜨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한테선 전화도 안 와요. 딱 봐도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느껴졌죠. 하루는 밤에 누가 부른다며 갑자기 외출하더니 밤을 새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문자는 수시로 오고 그 문자 보면서 슬쩍슬쩍 웃는데 딱 봐도 연애 중이더라고요.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며 담배 피우러 나갈 때 그때 완전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바람 피우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생사람 잡지 말라고 그만 모함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더니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되려 저를 몰아붙였어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더 철저해졌어요. 전화나 문자는 집에선 일절 안 했고 대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요. 끝까지 같이 있다가 오는 거겠죠. 제가 눈치를 채니까 행동이 더 은밀해진 거예요. 분명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속만 부글부글 끓이면서 조용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결국 그 일이 딱 걸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했다고 했던 그 회사가 사실은 제 언니 회사였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에게 구박까지 받는다고 언니한테 다 말했거든요. 언니는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안한 게 남편을 언니 회사로 데려오는 거였죠. 언니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제부를 우리 회사로 데려오는 건 어떠니? 너 시어머니가 너 괴롭힌다며. 내가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직급, 안정적인 자리까지 마련해주면 친정에서도 확실히 챙겨준다는 인상도 들 테고, 그러면 너 시댁에서도 너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않겠어? 오히려 더 떠받들여야 하는 존재가 될 거야. 언니, 그렇게 될까? 우리 어머님은 아직도 아들아들 하시면서 내가 아파서 회사 그만두니까 남편 연봉 바라고 결혼한 사람 취급해. 그래서 더 그래야지. 친정에서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면 분위기가 달라져. 게다가 제부 업무 능력도 괜찮고 뭐 성과도 잘 내잖아. 헤드헌터 통해서 정식으로 절차 밟고 오게 하면 외부 사람들 보기에도 깔끔하고 가족이 힘을 모아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사실 언니는 원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잘 돌아가던 의류 브랜드 하나를 인수하게 됐거든요. 부모님과 언니가 모아둔 자금에 은행 대출까지 보태서 여차저차 인수한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그만큼 빚도 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입을 유지하려고 원래 다니던 직장은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 운영은 믿을 만한 바지 사장을 세워 맡기고 언니는 뒤에서 조용히 굴러가게 하려던 거였죠. 그래서 대표 명의도 언니가 아니었어요. 겉보기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보이게끔요. 그런데 언니도 의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은 박 사장 믿는다고 해도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고 하잖아. 내부에 조용히 감시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제부가 해주면 믿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아. 하긴 외부 시선으로 봐도 자연스러운 경력자니까 처음부터 가족이라고 밝히지만 않으면 사람들도 모를 거고 남편도 기고만장해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부를 헤드헌터를 통해서 정식 채용하려고. 회사 내부 흐름을 파악하게 일단 냅두고 차근차근히 내 존재를 드러내고 일 진행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제부 봐주기가 아니라 정확하고 치밀한 판단 아래 만들어진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요, 그 즈음 저희 언니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만 전념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 사장으로 운영되던 회사의 명의를 다시 언니 이름으로 돌리고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도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히려고 준비하던 참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럭키비키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언니가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절묘하게 겹치는 타이밍이었어요. 언니가 아주 성을 내면서 전화가 왔어요. 야, 제부 이 새끼 미친 거 아니니? 지금 회사에서 제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여자 직원들 난리가 났다니까. 어머 언니 왜 무슨 일인데? 그 인간 혹시
바람이라도 폈어? 나도 계속 느낌은 받았거든. 뭔가 수상했는데 진짜 피운 거야? 이 남자 정말 미쳤나 봐요.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지 회사에서 한 여직원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어느 날 한 여직원이 인사팀 윗선에 정식으로 고발을 했대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증거로 제출한 건 회사 메신저 대화였는데요. 언니가 그 대화들을 모두 저한테 보여줬는데 내용을 보고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네 살결이 하에서 자꾸 만지고 싶다. 너도 내 몸 느껴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그것도 회사 메신저로 보냈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조사 차원에서 메신저를 확인하게 됐는데 세상에 그 여직원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과장된 게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이 맞나 싶었는데 맞더라고요. 그 더럽고 저열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로 보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쳤고 그나마 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이 인간이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확실히 느꼈어요. 진짜 그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회사 메신저로 그런 말을 해?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언니? 그 여직원이 고소한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나도 처음 보고는 말이 안 날 정도로 어이가 없었거든. 그리고요, 그 메신저 기록을 통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제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남편의 불륜 증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언니 회사의 인턴이었어요. 20대 초반,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신입이었죠. 그 어린 아이와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한 여직원은 따로 있었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인턴은 또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회사 안에서 그것도 언니가 믿고 데려온 사람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이고 있었다니 진짜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메신저에는 모든 게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노골적인 내용들이 줄줄이 쏟아져 있더라고요. 어제 모텔에서 진짜 좋았어. 와이프만 없으면 밤새 부비고 있었을 텐데. CD 꼭 챙겨. 퇴근하고 그 모텔에서 봐. 나 먼저 가 있을게. 이야, 자기가 사준 가방 너무 섹시해. 자기처럼. 이런 대화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고요. 그 외에도 입에 담기 힘든 저급하고 외설적인 표현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거기다 사진까지 있었어요. 둘이 모텔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요. 적나란 자세로 찍은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메신저라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인간은 일은 뒷전이고 온종일 그 인턴과 노닥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업무 시간 중에도 주고받은 그 수위 높은 메시지들을 보는데 대화 기록, 사진, 시간대까지 빠짐없이 담긴 자료였죠. 정말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그 대화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파일로 제게 넘겨줬는데요. 언니여도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남자를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게 후회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들고 바로 회사로 쫓아갔어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 그년놈들 머리끄댕이를 잡아챘어요. 그게 제 이성의 끝이었고 저한텐 더 이상 물러설 이유도 참아줄 이유도 없었거든요. 야, 이 미친놈아. 조강지처가 버젓이는데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여자를 추행해?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야? 여보, 제발 좀 나. 머리 다 빠진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왜 회사까지 와서 이러는 거야? 여보, 진정 좀 해. 머리 좀 놓고 말하자고. 어머, 제 머리는 왜 잡으세요? 놓고 얘기하세요 좀. 그니까 남편 간수 잘하지 그랬어요. 남편 하나 관리도 못하면서 왜 저한테 일하시냐고요? 야, 너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니? 나 놔두고 저 인간이 바람 피웠고 너 놔두고 또 다른 여자 추행했대. 그런 인간이랑 사귀겠다는 거야 너? 너 그게 괜찮니?
그거는 우리 둘 사이 문제거든요. 그쪽이 참견할 일 아니거든요.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해요. 아이씨, 진짜 머리 다 빠지겠네.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진짜. 그날 저는 그 년놈들 머리카락을 단단히 붙잡고 제대로 흔들었어요. 회사에서 아주 대놓고 망신을 줬고 그걸로 끝낼 생각은 전혀 없었죠. 돌아와서 바로 남편 짐 싸서 현관 밖에 내던졌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랑은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위자료는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고 합의 이혼을 제시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돈만 주고 끝내자고 했죠. 그런데 이 인간이요, 자기가 왜 돈을 줘야 하냐면서 뻐기더라고요. 자기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냐는 말까지 하니까 이젠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요, 바로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잖아요. 이젠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잖아요. 남편과 그 인턴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부터 둘만 단둘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다 있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서 증거들을 보여줬더니 변호사도 웃더라고요. 명백한 부정행위고요. 상간녀 소송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상대가 뭘 어떻게 발뺌하든 소용없을 겁니다. 좋아요. 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둘 다 똑같이 책임지게 만들고 싶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호사의 확답을 받고요. 저는 곧바로 준비했어요. 혼자 상처받고 무너지는 걸로 끝낼 생각 1도 없었거든요. 남편만이 아니라 그 어린 상간녀까지 똑같이 책임을 지게 할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게 최소한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고요. 그런데요, 그 상간녀 진짜 웃기더라고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상간녀 소장을 딱 받자마자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는 또 어찌나 뻔뻔하던지 연기를 아주 능청스럽게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척 아무것도 모른 척 말이에요. 저 언니라고 해도 돼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솔직히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어요. 애초에 그 새끼가 미혼이라고 했고요. 저도 속았다고요. 야, 어디서 처벌 피하는 방법 좀 알아봤나 본데? 근데 말이야, 너희 둘이 나는 메신저 대화에 내 얘기 자주 언급됐던 거 내가 확인했거든. 와이프 없었으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와, 이년아. 너가 내 존재를 모를 수가 없잖아? 진짜 몰랐다고 우기고 싶으면 그건 네가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해명할 필요 없거든, 이 쪼무레기야.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줄줄이 늘어놓더니 제가 소송은 장난이 아니고 말 말고 증거로 얘기하자고 딱 잘라 말하니까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런데요, 며칠 지나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불리한 걸 느꼈는지 그 상간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이번엔 또 뻔뻔하게 전화를 걸어와서 듣는 내내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니, 언니, 솔직히 남편이 바람핀 거 언니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렇게 퍼질러 자고 살만 디룩디룩 돼지같이 쪄있는데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언니가 못하는 와이프 역할 제가 대신 좀 해준 거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안 만날 테니까 소송 좀 취하해 달라고요. 와, 씨, 너 진짜 뻔뻔함이 끝이었구나. 그게 지금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니? 이거 뭔 개념 없는 논리야? 헤어진다고 해서 했던 일이 없던 일 되니? 너 지금 이 통화 다 녹음되고 있는 거 알지? 나에 대한 모욕까지 추가 고소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앞으로 나한테 직접 전화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 통해서 해. 알겠어? 저 진짜 열받아서 그년 모욕죄도 추가 고소했어요. 전화로 저한테 한 말 하나하나 다 녹음돼 있었고 사람을 대놓고 비하하고 조롱한 그 뻔뻔한 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상간녀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국 법이 움직이니까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때 하나 제대로 배웠죠. 무슨 일이든 특히 내 인생이 걸린 일이라면 확실하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요.
감정만 앞서면 지치고 끝나지만 차분하게 증거로 법으로 싸우면 반드시 결과는 따라온다는 걸요. 게다가요, 그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직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회사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CCTV 영상과 메신저 기록을 다 모아서 바로 고소하라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회사에서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장면과 복도에서 은근슬쩍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불쾌한 시선을 주던 모습까지 전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고소가 진행되니까 순식간에 회사 안팎으로 소문이 퍼졌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신세가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바람을 피는 것 자체가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를 병들게 만든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의 결과를 그대로 마주하게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인간도 그동안 저지른 자신의 만행에 대해 책임을 질 차례니까 아주 괴롭겠죠. 아마 자신이 지난날 저질렀던 행동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 인간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과 인턴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니 그 모든 게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고 결국 회사는 정식 징계 절차를 거쳐 퇴사 처리를 내렸어요. 그런데요, 퇴근은커녕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여보, 나 지금 회사에서 잘렸대. 근데 혹시 당신이 뭐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나 자르라고 한 거야? 누가 뒤에서 손 쓴 거 아니냐고. 뭔시 바람을 폈다고 회사를 잘려. 등신아, 그 회사 대표가 울 언니란다. 네가 좋다고 옮긴 그 회사 연봉 올려준 것도 직급 챙겨준 것도 다 우리 언니라고 이 등신아. 뭐라고? 뭔 소리야. 처형이 우리 회사 대표라고? 아니야. 내가 대표도 만나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아니야. 그때 제가 일부러 다 말해줬어요. 그 인간 배 아프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왜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어요. 언니가 왜 그 자리를 마련해줬는지, 왜 연봉과 직급을 챙겨줬는지, 왜 헤드헌터를 통해 그 인간을 불렀는지, 그리고 회사에 계속 있었으면 받게 될 대우까지도요. 그 인간은 제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입술을 깨물고는 말하더라고요. 에이씨, 그럼 그게 다 당신 언니 덕이었어? 왜 말을 안 했어? 아이씨, 처형 회사인 줄은 몰랐네. 진짜 아깝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지? 근데 뭐 이제 우리 남남이잖아. 그래서 니깟 놈 후회 따위 들어줄 마음 나 1도 없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마음 정리해라. 가만히만 있었어도 든든한 백 하나 있고 그래서 회사 안팎으로 눈치 볼 일도 없었을 텐데요. 연봉도 남부럽지 않게 받았겠다. 직급도 챙겨줬겠다. 어지간한 일엔 누구도 그 인간을 쉽게 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인간 인생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평생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자리를 거저 얻은 셈이었죠. 근데 그걸요, 본인이 발로 차버렸잖아요. 양손으로 떠먹여준 밥상을 발로 차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안다는 게 우습고도 한심하더라고요. 그러게 사람답게 좀 살지. 뒤에서 더러운 짓이나 하면서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말 하고 다니니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개처럼 살면 결국 개처럼 쫓겨나는 겁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에 스스로 목줄 채우고 끌려나간 셈이죠. 그 상간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인턴 생활 몇 개월 하다가 그년도 잘렸습니다. 회사에선 이미 그의 얼굴에 낙인을 찍은 상태였고 결국 인턴 수습 기간도 끝나기 전에 내보내졌어요. 회사 기강을 흔든 문제의 당사자인데 계속 두고 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년놈들의 퇴사 처리는 성추행 피해자 쪽에서 강하게 항의해서 한 거였어요.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맞대고 일하냐고. 심지어 본인은 추행당했고 그 상간녀는 그 가해자와 아무렇지도 않게 연애질을 했던 거니까요. 더러운 인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신이 뭐가 되냐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서 그게 또 맞은 수순이니까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사팀에서도 골머리를 앓았대요. 그래도 외부에 퍼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 애도 정리됐어요. 처음 입사할 땐 꽤 야망 있어 보이던 얼굴이더니 결국 불명예 퇴직이 전부였고요. 당연히 다음 취직 자리에서도 좋은 평판으로 이어질 수 없겠죠. 자업자득이죠.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던 결과가 고작 이 정도라 아쉽지만 세상 만사가 자기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년도 이제 하나씩 배워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요, 어이가 없는 게 그 환장의 커플 안 헤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체면이고 염치고 없는 게 저 인간들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상간녀 임신했대요. 지들끼리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치더니 결국 사고까지 친 거죠. 그 얘기는 인턴이 평소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낸 다른 인턴한테 전했고요. 그걸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저도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저도 제 언니도 진짜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아마 쪽팔리는 일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임신을 반기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인간 엄마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애를 가지라느니 대를 이으라느니 난리를 치던 분이었잖아요. 결국 그 상간녀 뱃속에 핏줄 있다고 아주 기쁘게 받아줬대요. 이제 그 집 대가 이어져서 아주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 인성 더러운 년 그 대단한 집안에 대를 이어줘서 좋다고 하는데 사리분별 못하는 분이 또 있으니 저는 정말 웃으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집안 우습더라고요. 그 인간 회사 잘렸죠. 상간녀도 인턴 잘렸죠. 둘 다 백수예요. 그런데 그 백수 둘 이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산대요. 백수 3명이 한 집에 모여서 뭐 먹고 살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 그걸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아, 세상에. 그 집은 이제 진짜 재앙이네. 대환장 3인방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나. 그러니까요. 백수 셋이서 밥은 뭐로 먹고 애는 또 어떻게 키울 건지. 아유, 상상만 해도 재밌어요. 저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삭제된 사람들인데 그렇게들 모여 살다가 알아서 서로 뜯고 잡아먹든 말든요. 솔직히 말해 그 집 사정이야 어찌 되든 이젠 제 하루에 1초도 할애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인간들 안 보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저한테는 그냥 감사할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아팠던 몸도 이혼 소송하면서 치료 열심히 받아서 예전 컨디션으로 돌아왔거든요. 거기다 마음고생까지 겹치니 오히려 살이 더 빠졌죠. 몸도 마음도 정리되고 나니까 저도 몰라보게 달라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하러 법원 갈 때 일부러 딱 달라붙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제 몸에 대해 더 이상 비하하지 못하게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절 보자마자 입이 해벌쭉 벌어지더라고요. 뭐야. 당신 살이 쫙 빠졌네. 전보다 오히려 더 볼륨감이 사는 것 같은데. 예쁘다. 한마디만 더 뻥끗해봐. 이번엔 성희롱으로 또 고소할 테니까. 너 적당히 해라. 네가 그런 주제는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루하게 바뀔 수 있는지 정말 그날 느꼈어요. 변태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원래는 증거도 명확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너무 분명하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웬걸요. 그 인간이 고의적으로 질질 끄는 겁니다.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소송 서류 받아놓고도 일부러 답변서 제출 안 하고 어떨 땐 병원 진단서를 내면서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하고요. 또 어떨 땐 사정이 있다며 기일 연기 신청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자기가 먼저 바람 피우고 추행까지 저질러서 법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해놓고도 끝까지 책임지기 싫으니 시간을 끌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책임도 최소화하려고 수를 쓰는 게 보였어요. 결국 저는 변호사와 계속 대응하면서 차분하게 절차 밟아갔고요. 결국 시간은 제 편이 되더라고요. 그때 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상간녀랑 그 짓거리 벌이다가 임신까지 시켜놓고는 이제는 그 어린애가 버거운 지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탈탈 털렸는지 머리가 반쯤 날아갔어요. 재판 기일에 법정에서 봤는데요. 어디서 봤는지 다이소표 티나는 싸구려 가발을 쓰고 나타났더라고요. 문제는 땀을 흘리다가 그걸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그 가발이 살짝,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훅 벗겨진 거예요. 그 광경 보고 전 진심으로 육성으로 크게 웃을 뻔했어요. 법정이라 엄숙해야 해서 간신히 애국가 부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며 웃음을 입안으로 삼켰거든요. 그걸 직접 보셨어야 하는데 정말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 소송 위자료도 결국 그 인간이 다 냈어요. 상간녀 본인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어린애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어쩌겠어요. 지가 벌인 일이니까 결국 다 떠안고 살아야지. 전 시어머니도 그렇게 애 가져서 좋다고 하는데요. 아주 셋이 잘 살겠죠. 근데요, 그들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재판장에서 마지막 정리까지 마친 그날 저는 말끔하게 마무리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전 시어머니가 법원 정문 바로 옆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품 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상간녀가 낳은 아이요. 제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요. 시어머니는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장가를 흥얼대고 있었고 보따리며 젖병 가방까지 양옆에 늘어뜨린 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근데 표정은 그 전처럼 당당한 것도 아니고 애잔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보이는 게 본인도 이게 무슨 꼴인가 싶은 눈빛이더라고요. 속으로 인생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낳은 아이니까 이제는 평생 품에 안고 살아야겠죠. 그런데요, 전 시어머니와 제가 눈이 잠깐 마주쳤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표정이 환하게 바뀌더니 제 쪽으로 불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바로 옆길로 피해가려 했어요. 솔직히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는 숨도 안 고르고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아유, 세아가야, 우리 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너네 그래도 좋아해서 결혼했었잖니. 다시 감정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지금 이혼했어요. 저랑은 이제 아무 관계도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래도 네가 정들었던 우리 집안이니 애는 잘못이 없잖니. 이렇게 귀여운데. 고년이 애 낳고 몇 달도 안 돼서 집 나가버렸다. 응? 지혜비는 백수지. 나는 나이 먹었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냐. 그래도 너랑 살면서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우고 그 여자랑 애까지 만들어서 저 버리고 간 건 다 잊으셨어요? 그 애가 뭔 죄냐고요? 그럼 왜 그 죄 없는 애를 그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이제 와서 뭐 저보고 그 애를 봐달라뇨? 진짜 제정신이세요? 너만한 애가 없더라. 응? 이렇게 끝내는 거 너무 아쉽지 않니? 세아가야, 한 번만 마음을 좀 바꿔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로 잘할게. 정말 그 말 듣는 순간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피고 상간녀가 애까지 낳고 저는 그 꼴 다 보고도 겨우 벗어났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그 애를 봐달라고요? 전 시어머니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안 들어줄 판에 마음 돌리라는 이유가 상간녀가 낳은 자식을 키워달라니 말이에요. 뭔 소리세요? 손자 생겨서 얼마나 좋으세요, 아주머니? 그렇게 손자 하시더니 결국 갖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 없이 잘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미쳤다고 그 집에 왜 가요? 꿈깨요. 딱 잘라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뭐라고 중얼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은 전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오고 문자며 전화며 끊임없이 연락해대서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조치까지 받았어요. 전화 막아도 다른 번호로 계속 걸고 선물 보내지 말랬는데도
택배로 뭐가 자꾸 오길래 다 반품시키고 결국 제 번호를 바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대우받고 산 결혼 생활 언젠가는 꼭 터졌을 거라면서요. 제가 제대로 대응했다고 하시면서 기특해하면서도 안타까워도 하셨고요. 이제 잘 사는 모습으로 효도해 드려야죠. 그리고 언니한테도 너무 고마워서 크게 한턱 냈어요.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마음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다시 재취업해서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덕분에 알게 됐어요. 남 눈치 보며 살아봐야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이라는 걸요. 이제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을 믿고 살기로 했어요. 괜히 눈치 보고 휘둘렸다가 외로운 마음에 이상한 남자한테 얻어 걸렸으니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온전한 제 삶을 살기 위해 내면의 힘을 더 키워나가려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